책가세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책모아 큐레이션 진행하는 류한경입니다. 외국 여행을 할 때 다른 나라 여행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남한이냐 북한이냐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여러 번 받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한텐 코리아 하면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 이런 사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구나 싶었어요. 남한도 북한도 아닌 통일된 나라의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죠. 생각보다 빨리 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준비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나 정부 차원의 준비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도 말입니다. 네, 책모아 큐레이션 16번째 주제는 통일이 된다면입니다. 통일이 되어서 북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된다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할 것도 같고 또 다른 점이 많아서 불편할 수도 있고요. 우선은 서로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통일 이후에 생길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런 통일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두 권의 책을 골라보았습니다. 한 권은 나의 살던 북한은입니다. 지은이는 남한에 와서 20년째 살고 있는 새터민으로 북한의 문화예술, 교육, 음식, 보육, 독서 등 다양하게 어린 시절의 추억들과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꾸밈없이 풀어내고 있는데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글도 참 편안하게 써서 술술 잘 읽히는 책입니다. 또 한 권은 청소년 소설 통일한국 제1고등학교인데요. 통일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남북한 출신이 같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회장 선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 출신 후보들 중에 누가 회장이 될지 끝까지 읽어보게 되는데 통일이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갈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먼저 나의 살던 북한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이라는 노래처럼 나의 살던 북한은 이렇게 책 제목을 지은 것 같습니다. 지은이 경환님은 북한의 식량난이 심해져서 먹을 걸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갔다가 북한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남한에 와서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북한에서 30년 또 남한에서 한 20년 정도를 살면서 두 곳의 장단점들을 함께 바라보고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으로서 또 새터민으로서 북한과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느낀 점들도 솔직하게 쓰고 또 직접 그린 그림도 책에 실려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 쓴 부분도 흥미로웠는데요. 저희 집 고등학교 청소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에 오니 음식이 정말 다양했다. 북한에 살면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음식들이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았다. 한국에 와서 처음 접했던 음식들 중에는 삼겹살을 숯불에 구워 먹는 것과 소고기를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슨 고기든 부위별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또 그 고기들로 다양한 요리를 한다는 것도 놀라웠다. 닭을 가지고 튀김을 한다는 것도 놀랍다. 아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고기 중에 하나가 닭이지 않을까 싶다. 주위의 치킨 전문점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한국인의 치킨 사랑은 세계 1위일 것이라 생각이 든다. 북한에서는 소고기를 먹어볼 수가 없었다. 소가 병들어서 죽으면 잡아서 동네에서 나누어 먹는 정도이다. 한국에서는 병든 짐승을 잡아먹으면 당장 죽을 것처럼 난리인데 북한 사람들은 병든 짐승의 고기라도 배불리 먹어보고 싶을 정도로 고기에 굶주려 있다. 또 소는 사람과 같은 취급을 하기 때문에 소를 죽이면 사람을 죽인 것으로 보고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명절에만 세대당 500g씩 돼지고기를 공급했다. 그것마저 잘못 받을 수 있는데 냉동고기라서 뼈인지 살인지 모르고 받았다가 집에 가서 물을 한 솥 붓고 고기를 끓이다 보면 운 좋으면 살이 조금 붙어있고 운 나쁘면 완전히 뼈를 우린 물을 먹게 되는 판국이다. 그럴 때면 정말 억울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시래기나 배추 또는 물을 썰어 넣고 푹 끓이면 그런대로 고기 냄새가 난다. 아이들은 배가 올챙이 배처럼 되도록 맛있게 폭식하고 만족해하기도 하였다. 북한에서는 쌈채소를 상추나 배추, 시금치 외에는 먹어보지 못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깻잎으로 쌈을 싸서 먹는 것을 보고 생소했다. 깻잎은 볶아 먹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생으로 쌈을 싸서 먹다니 놀라웠다. 나는 한국에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한국 음식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못 먹는 음식이 다 많다. 한국 음식은 단맛과 양념 맛이 강해서 고유의 재료 맛을 못 느끼게 된다. 북한에서는 양념 재료가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어려서부터 먹었던 음식은 양념 맛과 단맛보다는 기본적인 재료의 맛 때문에 담백하고 먹고 난 후에도 입안이 개운한 느낌이 있다. 지금도 종종 고향에서 먹었던 경단과 편수, 순대 그리고 보쌈김치가 먹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누가 만들어 보라고 시키면 모를까. 내가 혼자 먹고 싶어서 만들겠다고 하기에는 과정이 번거로워서 좀처럼 해먹게 되지 않는다. 언젠간 남북이 통일되면 음식 문화의 차이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그러한 차이는 서로를 더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는 고급 요리는 차치하고라도 배고픔에 허덕이는 북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 네,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먹는 고기인데 북한에서 명절에만 돼지고기를 배급받고 그나마 운이 좋으면 살이 붙어 있고 또 운이 나쁘면 뼈만 받고 그거라도 우려서 야채를 많이 넣고 국을 끓여서 참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 부분이 마음이 짠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또 20년이 넘었는데도 남한 음식은 단맛과 조미료 맛이 너무 강해서 못 먹는 것도 많다고 하는데 그 재료 고유의 맛이 살아있는 북한 음식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통일이 되면 맛볼 수 있을까요? 또 독서 이야기도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북한에서는 1년에 10,000페이지 읽기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10,000페이지면 책이 몇 권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독서량이 참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한때 북한에서 책 읽기 붐이 인 적이 있었다. 읽고 싶은 책을 보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지정해준 책을 봐야 했다. 내가 학교 다닐 당시에 1년 만에 10,000페이지 책 읽기 운동을 벌였는데 당의 방침에 따라 전국의 학생들이 책을 읽느라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 김정일 장군으로부터 길을 걸을 때나 앉아서 쉴 때나 쓸데없는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잠자기 전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말라는 지시가 전해졌다. 그래야 머리에 지식이 쌓이고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전국적으로 학교에서 누가 더 많은 페이지를 읽었는지에 따라 교실 뒤쪽에 경쟁 도표를 그려놓고 매일매일 도표를 그려가며 총화를 하기도 했다. 책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책을 보았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책 제목과 느낀 점을 꼭 쓰도록 하는 전략까지 세워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항일 빨치산들의 회성기는 수십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었는데 거의 다 보았던 것 같다. 김일성 저작 선집과 김정일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 대한 책들을 학교 혁명역사 연구실에 가서 빌려보거나 소년단실에서 빌려보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책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본 책이 아니어서 그런지 기억에 남는 내용이 별로 없다. 북한 사람들이라고 재미없는 책들만 읽는 것은 물론 아니다. 북한에서는 이름 없는 영웅들이나 명령 27호를 비롯하여 인기 있는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그림책처럼 간단하게 수첩으로 만들어 보급하였는데 그런 책들은 영화에 버금가는 인기를 끌기도 했다. 나는 원래 책을 좋아했으니 읽어야 하는 책들은 미리 감상문을 날짜별로 다 써놓고 군책방에 가서
소설책을 빌려 몰래 보곤 했다. 한때는 책 귀신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책에 빠져 살았다. 점심 먹는 것도 잊고 책을 빌리기 위해 1시간 동안 걸어서 멀리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다. 그리고 밤새도록 읽고 난 다음날 수업 1시간이 끝나면 10분간의 휴식 시간에 반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곤 했다. 그러다 보니 매일 내 주변에는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뱅 둘러앉았다. 반 아이들에게 내가 해주는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어서 듣는 거냐고 묻자 한 친구가 하는 말이 너가 책 내용을 이야기하면 영화 화면처럼 눈앞에 선하게 지나간다고 하였다. 얼마나 소설책에 미쳐서 살았던지 학교에까지 가지고 가서 수학, 화학 시간에 책상 밑에 놓고 몰래 보다가 선생님에게 걸려 회수를 당하기도 하였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빌어도 책을 들려주지 않아 벌금을 문 적도 여러 번이다. 북한에서는 학생이든 성인이든 책방에서 책을 빌릴 때 도서카드를 발급해준다. 특히 학생의 경우에는 책을 빌려가는 당사자의 이름과 날짜, 어떤 학교에 몇 학년 몇 반인지와 주소가 적혀있고 그리고 보증인欄에 세대주인 아버지 이름이 올려져 있다. 책을 빌려갔다가 잃어버리거나 선생님에게 회수당해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 10배의 벌금이 아버지 월급에서 고스란히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다. 나에겐 그런 일이 다반사여서 처음엔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호된 꾸지람을 여러 번 하신 적이 있다. 아버지는 책을 많이 보는 것은 좋지만 공부 시간은 책을 보다가 뺏겨서 직장에서 벌금 쪽지가 날아오게 하려면 아예 안 보는 편이 낫다고 혼을 내곤 하셨다. 다행히 어머니에게는 벌금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셨다. 아마도 나 때문에 벌금은 낸 돈만 하여도 당시 돈으로 100원이 훨씬 남았을 것이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책 읽기를 많이 한 덕분에 거짓말처럼 내 머릿속엔 지식이 쌓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디 가서도 주눅이 들거나 당황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대답도 할 수 있는 재치와 능력이 조금이나마 생겼다고 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또 남편이 죽어서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남편에게 딸이 셋, 또 아픈 시누이의 아이까지 7명의 아이를 키웠는데 7아이들에게 책을 빌려서 읽어주기 위해 노력했던 이야기도 참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이 많다 보니 싸우는 일도 많고 해서 책방에 가서 책을 빌려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책방 직원이 아이 많은 집에 책을 빌려주면 책이 상해서 온다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책을 빌려가서 책 표지를 깨끗하게 만들어 오겠다고 하고 간신히 빌려와서 아이들에게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남한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도서관에 가서 마음껏 책을 빌릴 수 있는데 우리에겐 당연한 것들이 북한에선 이렇게 책 한 권을 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우리에겐 쉬운 일들이 북한에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을 꿈꾸어 보지 못했다라는 소제목이 붙은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직장 다니다 은퇴하면 연금을 받으면서 외국 여행을 하며 사는 노후를 꿈꾼다고 들었다. 북한에서는 외국에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 때문에 들어보지도 못한 세계 일주며 배낭여행이며 일반인들이 외국에 가는 것은 어디 나들이 가는 것 마냥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놀라웠다. 북한에서는 북한 내에서도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없다. 도와 도 사이를 넘어가려 해도 여행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평양은 파란 줄, 개성은 빨간 줄 2줄이 그어진 통행 증명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성분이 좋은 집 자녀가 유학을 간다든지 외화 회사의 간부들이 외국에 다녀올지는 모르지만 아마 북한 주민의 1% 정도가 그런 호화로운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한다. 살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정해 살 수도 없다. 이사를 하려면 살고자 하는 곳의 동사무소와 분주소, 안전부에 가서 다니고자 하는 직장이나 거주 승인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그것을 들고 지금 살고 있는 동사무소와 속해 있는 조직의 승인을 받고 퇴거 증명서를 떼야 갈 수 있다. 외아들이라서 부모를 모셔야 한다면 그에 맞는 확인서까지 추가해도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웬만한 인내와 피나는 노력 없이는 얻어질 수 없는 모험이다. 한국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휴가를 내서 여행을 가기도 한다. 북한도 휴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14일간의 휴가가 있는데
무당 결근은 3일 이상 하면 휴가는 무효가 된다. 만약 휴가가 없거나 다 사용했을 경우에는 대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 기간은 4일 정도이다. 이동을 하려면 여행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목적지에 가서도 사흘 안에 누구 집에 어디서 누가 왔고 여행 증명서 기간이 며칠까지인지 적은 후 그 칸에 분주소 도장을 찍어야 한다. 기간 안에 못 나가게 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오래 있으면 안 된다. 여행 중 갑자기 아프거나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지만 결국은 기일 안에 모든 여행이 끝나야 한다. 북한의 명승지인 금강산, 묘양산, 백두산, 실버산과 해수욕장 같은 데도 평생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이다. 그런 곳에 가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고 혹시나 간다고 하면 당원이나 혁명과업 수행이나 조직생활에서 모범적인 사람들을 군이나 시에서 100명씩 뽑아가는 정도이다. 나이 들어 연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친정아버지가 만 60세에 정년퇴직을 했는데 연금은 얼마였는지 모르겠다. 많지는 않고 당시 120원 정도 탔던 것 같지만 확실하진 않다. 한국에 와서 가장 좋다고 느낀 것이 원하는 곳을 갈 수 있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었다. 나는 지금도 한국의 10대들이 부럽다. 북한 사람들의 삶에 비하면 한국 사람들의 삶은 참으로 자유스럽고 개방적인데 또 나름의 욕구불만은 어느 사회든 누구에게든 다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상황인데 외국인들은 남한에서 왔는지 북한에서 왔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북한의 상황을 짧은 영어로 들려줄 수도 없고 말입니다. 또 북한의 교육도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은이에겐 공부 잘했던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겪었던 대학 입시 이야기도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은 학교열이 대단히 높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한글을 배우고 영어와 한자를 읽을 줄 아는 아이들이 많다. 한국의 학교열은 분노가 더 심하다. 아이가 원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다른 집 자식 못하면 안 된다는 경쟁의식 때문에 한창 철없이 칭얼대고 놀 나이에 엄마가 짜놓은 빡빡한 스케줄에 치여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을 종종 본다. 아이들은 학원에 가기 싫다고 우는데 엄마는 애를 혼내며 강제로 차에 태워 데려다 준다. 한국 아이들은 태어나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배우는 것 외에도 여러 개 학원을 다니고 시험 기간에 자율학습까지 하니 어려서 누려야 할 추억거리도 별로 없어 공부에 치여서는 것 같다. 좋은 점이라면 배움의 길이 열려있다는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공부할 수 있고 끊임없이 배울 수 있다는 것.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분야에서 전공을 살리고 싶으면 학원에서도 배울 수 있다. 성별, 연령, 나이에 상관없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이 이곳의 최고 장점인 것 같다. 북한에서는 학교 이외에는 학원이란 것이 없다. 배울 수 있는 곳은 오직 학교라는 공간 하나다. 그런데 학창 시절을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에 가려고 해도 연줄이 있어야 하고 부모가 당원이어야 하며 백이 좋아야 한다. 우리 오빠는 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 학교 선생님들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던 학생이었다. 오빠는 장차 학교를 졸업하면 사범대학에 가겠다고 했고 꼭 고등중학교 선생이 될 거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하지만 부모가 당원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가정이라고 해서 오빠의 꿈은 좌절되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것이다. 학교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대학에 가서 입시 시험을 보고 왔을 때 오빠는 문제가 정말 쉬웠다며 무조건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입학 통지서만 기다렸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 대학 신입생 입학식이 끝나 이제 수업이 들어갔을 무렵에 담임 선생님이 불러서 찾아가니 떨어졌다면서 전문대학에 추천해주겠다고 했다. 전문대학에라도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같이 시험을 봤다가 불합격 통지를 받았던 오빠 친구가 찾아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였다. 오빠의 사범대 시험 결과 합격 통지가 내려왔으나 애당초 오빠는 시험만 봤을 뿐 시험지 이름은 위조되어 오빠 대신 교장 딸이 대학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짜인 각본이었던 것이다. 오빠는 교장 딸을 대학 보내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렇게 슬피 우는 오빠의 모습은 처음 보았던 것 같다.
하지만 힘도 없고 인맥도 없었기에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길이 없는 처지였다. 공부를 못했던 그정딸은 대학 1년 과정을 겨우 다니다 스스로 자퇴를 하였다. 이후 오빠는 결혼하여 아이가 셋이 있지만 선생님의 꿈은 버리지 못했었다. 아마도 한국에 왔었다면 공부의 꿈을 마음껏 펼쳤으리라. 대학에 합격을 하고도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다니 읽으면서도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처럼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가면서 다른 점을 깨달을 수 있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남한에 와서 살면서 느낀 점이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경쟁 사회와 자본주의, 돈에 대한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저자는 남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전쟁터 같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한국은 어디까지나 경쟁 사회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노력해야만 살 수 있는 힘든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경쟁보다는 주어진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하던 북한과 비교했을 때 이런 경쟁이 아마 더 날카롭게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처럼 경쟁이 어느 분야에서나 너무 심하다는 거를 느끼고는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돈이 우선인 사회다. 북한에서 남조선 사회에 대해서 교육받은 내용 중에 유일하게 만든 것이 돈이 우선인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이기도 하다. 북한에 있을 때는 한 달에 열흘 분 배급만 받아도 살 것 같았는데, 그래서 먹는 문제만 풀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막상 한국에 와보니 배를 굶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또 돈이 우선인 사회, 모두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북한 사람들은 남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는 것. 이 모든 게 언젠가는 이루게 될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준비가 아닐까 합니다. 다음 책은 청소년 소설 통일한국 제1고등학교입니다. 시대 상황은 통일 이후의 한국으로 소설 속에 나오는 고등학교는 남한과 북한 출신 학생들이 같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우선 통일을 하고 북한의 경제 수준을 어느 정도 끌어올린 뒤에 통합을 하자는 선통일, 후통합을 하기로 했는데요. 시범 사례로 개성과 서울 중간에 남북의 통합도시인 통일시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통일 이후의 첫 남북 통합 고등학교가 이 소설의 배경입니다. 첫 남북 통합 고등학교인 만큼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고민과 갈등들이 담겨 있어서 통일 이후에 우리 사회에 대해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책입니다. 남북한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38선이 있는 것 같다고 표현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학교에 오면서 처음으로 한반에서 수업을 듣게 된 남북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38선을 가진 것처럼 넘지 않은 감정 경계선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서로를 한 민족보다는 외국인처럼 느꼈다. 남자아이들에 비해 경계심이 덜한 여자아이들이 학기 초 말을 섞기도 하고 서로 어울려 다니기도 했지만 이내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거리를 둔 채 지내게 되었다. 그들을 가로막는 장벽은 역시 닮은 듯 다른 언어와 문화였다. 이 학교로 온 북쪽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남쪽 교과서로 수업하는 학교에 다니는 혜택을 받은 극소수의 아이들이다. 그러나 남쪽 교과서는 생활과 문화 전반을 다스리는 언어를 배우기엔 폐지만큼의 가치가 있을 뿐이었다. 아이들이 서로를 외국인으로 느끼는 데에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도 문화 차이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아서였다.
북쪽 아이들은 매일 보는데도 만날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안녕하며 인사를 나누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남쪽 아이들은 반갑게 인사를 해도 아무 대꾸도 없이 멀뚱히 보다 고개를 돌리는 북쪽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북쪽엔 딱히 인사라는 문화가 없으며 보지 못한 지 1년 정도 지나면 그제서야 잘 지냈냐는 정도의 말을 나눌 뿐이었다. 인사에 대한 서로 다른 문화를 토로해 봤지만 양쪽 모두 달라지는 점은 없었다. 아이들은 소통에 지쳐버렸고 10대에게 가장 중요한 또래 집단이 이미 충족됐기에 오해와 갈등을 겪으면서까지 노력할 이유가 없었다. 그저 적대감 없는 친절함이 서로를 위하는 최선의 배려였다. 네, 한민족보다는 외국인처럼 느꼈다는 대목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책 속으로 더 들어가 보면 학생회장 선거가 중심 줄거리입니다. 1학년 학생회장 선거를 하는데 후보로 먼저 3명이 입후보를 했는데 전부 다 남한 출신이었죠. 그 학교 1학년은 총 105명으로 그 중에 56명이 북한 출신입니다. 그런데 전부 남한 출신만 후보로 나오니까 북한 쪽 학생들은 서둘러 북한 출신 후보를 찾게 되죠. 그렇게 찾은 북한 쪽 후보는 박영민이라는 이름인데 그 박영민은 공부는 막 전교 1등하고 참 잘하지만 학교 일이나 봉사 같은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학생이었죠. 그래도 북한 쪽 후보는 필요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학생회장 선거가 남북한 대결 양상으로 가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걱정을 합니다. 이게 남북 대결은 아니어야 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사실 남북한 출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서로 묘한 경계선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출신 후보자가 나오니까 남한 후보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북한 출신들이 다 북쪽 후보를 단일 후보였으니까 그 후보를 찍으면 북한 후보자가 회장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남한 쪽 후보자들은 단일화 투표를 합니다. 거기에서 여자 후보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자 후보자인 남보배가 떨어지고 집안도 굉장히 좋고 얼굴도 잘생겨서 인기가 있는 서재원이라는 남학생이 이기게 됩니다. 이 서재원은 회장은 남자가 해야 된다는 그런 발언도 했는데 정말 학생들이 남자를 뽑았던 겁니다. 여학생들도요. 이 남북 갈등만이 아니라 남녀 차별이라는 문제도 이 소설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통일 이후라면 세월이 많이 지난 후인데도 이런 남자, 여자를 차별하는 그런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을까? 참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에서 단일화된 남자 후보 2명이 나오게 됐죠. 그 단일화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선거가 진행되나 보다 했는데 뜻밖의 복병이 나옵니다. 리수연이라는 북한 출신의 여학생이었죠. 참 조용하고 평범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선거 과정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나서게 된 겁니다. 가장 유력한 남쪽 후보인 서재원은 입시 정보 공유나 그 아이들이 혹할 만한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북쪽 후보인 리수연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리수연의 후보 연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학교의 학생회장이 아닌 행복한 통일한국 제1고등학교를 만들고 싶어 나온 기호 3번 리수연입니다. 저는 어떤 공약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 저를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의 의견들 하나하나를 들어보고 학우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리수연은 남조선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떠올리며 연설문을 작성했다. 제 꿈은 우리가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방법을 찾아내고 싶습니다. 제 얘기에 실망하셨나요?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이 더 중요하겠죠? 아이들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우린 앞으로 대학도 가고 사회에도 나갈 것입니다. 우린 어디서든 남과 북, 여자와 남자, 또 많이 다른 사람들과 평생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해와 소통, 화합과 통합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학교는 통일한국의 첫 통합 고등학교입니다. 전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통합과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과 이 꿈을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리수연의 콧등에 맺힌 땀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네, 결국 어떤 후보가 회장이 되었는지는 짐작이 가시겠죠? 진정한 소통은 나와 다른 사람이 만나는 심리적인 불편함을 감수할 때 일어난다고 하죠. 분명히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지만 오랫동안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기에 함께할 때 불편한 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한 다름을 인정하고 심리적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남한과 북한의 진정한 소통도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언젠가는 이루게 될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북한에 대해 알 수 있는 책, 나의 살던 북한과 통일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한 고등학교의 회장 선거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 통일한국 제1고등학교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통일도 쉽지 않겠지만 통일 이후에 남과 북한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잘 어울려 살아가는 것도 쉽지는 않겠죠. 이런 책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할 길을 찾아 나가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책모아 큐레이션이 책을 가까이 하는데 작은 힘이 되길 바라며 늘 여러분의 책 읽기를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